자, 자기계발 능력 제13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강에 이어서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인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 1번과 2번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 자, 문서 이해 능력은 문서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일하는 거죠. 즉 수동적인 것이고, 문서 작성 능력은 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능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경청 능력, 즉 남이 말하는 것을 듣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수동적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의사표현 능력은 내가 직접 말하는 능력이니까 이것은 능동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외국어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 외국어 능력까지, 이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적 의사소통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언어적 의사소통과 문서적 의사소통이 비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언어적 의사소통은 자, 언어적 의사소통은 여러 의사소통보다는, 기타의 의사소통보다는 정확성을 기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결점이 있을 수 있죠. 즉 말은 한번 뱉어놓으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을 살필 수가 있고, 그때그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 관리자들이 많은 시간을 바치는 의사소통 중에서도 듣고 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에서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력을 포함한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문서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비해서 권위감이 있죠. 그리고 정확성을 기하기 쉽고 전달성이 높고 또한 보존성도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사적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수단으로 하는 방법이지만, 이 또한 그리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서적인 방법은 때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혼란과 곡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 있는데,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직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바로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은 또 뭐냐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목적과 상황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서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 중요한 건지 한번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에서 다뤘던 기사, 언급된 기사입니다. 자,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 문맹률 제로에 가깝지만 정작 복잡한 내용의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인 성인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읽기는 읽지만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 문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약품 복용량 설명서나 또는 각종 서비스 약관 등 일상적인 문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디지털 문맹이 되기가 쉽고 금융사기 등 피해 위험에도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교육당국이 홍보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구평원의 성인 문해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성인 960만 명, 약 22.4%에 해당하는 인원이
일상생활 또는 공공경제생활에서 문해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실질 문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문맹률은 한글을 깨치지 못한 소위 이른바 까막눈과는 다른 개념이 많은데 2008년 국립국어원이 공식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중 한글을 깨치지 못한 문맹률은 즉 까막눈은 1.7%로 매우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평원 자료에 따르면 실질 문맹인 성인 960만 명 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가 불가능한 비문의 성인 인구가 무려 7.2%인 311만 명, 전 국민의 311만 명이 이런 비문의 성인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초등 1, 2학년 학습이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해독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문서 이해 능력이 현저히 낮아서 심각한 사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문서 이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문서 이해 능력이란 뭐냐? 먼저 문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문서의 사정적인 정의는 글이나 기호 등으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문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경험을 하면서 공문서, 보고서, 설명서, 기획서, 이메일, 팩스, 메모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전하는 의견의 핵심을 이해해야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죠. 따라서 우리는 일경험을 하는 동안 주어지는 문서들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서 이해 능력을 한번 살펴보면 문서 이해 능력은 다양한 종류의 문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 또는 정리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문서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출처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까지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 경험 중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서 이해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즉 일 경험 중에는 업무 관련 인쇄물부터 기호화된 정보로 간략하게 적힌 메모까지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를 접하게 되는데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며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서 이해 능력은 문서의 내용 파악에 그치지 않고 문서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추론하는 능력,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이해한 업무 지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까지 여기에 필요한다. 일경험 중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업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업무와 관련된 타인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며 나아가서 어떤 업무가 진행 중인지 기록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죠. 따라서 문서 이해 능력이 부족해지면 직업생활에서 본인의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 10월 5일자 한겨레의 기사 국어 지문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독해는 어려워요 라는
문해력 떨어지는 아이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매년 실시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 피사라고 있는데,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늘 상위권에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문맹률을 자랑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이만큼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영어도 아니고 학생들이 한국어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생소한 사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명문대 영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고백인데, 자습 없이 글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공부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등교육에서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적용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의 요구하는 읽기와 쓰기 능력 사이의 괴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은 단순한 읽기를 넘어서서 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견해와 비교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쓰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읽기 능력을 개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학생들이 뒤늦게 대학 첫 2년을 그냥 적응기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노혜경 시인은 국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창비에서 나온 책인데, 대학 국어교육 강사로 일하면서 느낀 학생들의 읽기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노혜경 시인은 자신이 읽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한 줄로 아는 문해맹이 대학에도 제법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학생들에게 철수가 미자를 두고 영희와 만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철수는 바람둥이다는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상당수가 철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나쁘다거나 철수는 바람둥이다 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철수가 영희와 만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곧잘 틀린 읽기를 하고 만다라는 얘기죠. 동국대학교 파라미타 칼리지의 이윤빈 교수도 학생들이 교수가 과제를 내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윤빈 교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주장이 잘 드러난 학술 에세이를 쓸 것을 기대하고 과제를 냈는데, 학생들은 자료를 공들여 요약한 뒤에 독후감식 견해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들여 썼지만 빗나간 글쓰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대학 입학 전후에 읽기, 쓰기 교육 간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학생들은 정답을 찾아라 혹은 정답에 맞춰라 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즉 논술을 하더라도 정답이 있는 글쓰기 훈련을 하고 오기 때문에 너의 정답을 말해보라는 대학 교육의 요구는 낯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어지문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독해가 어려워요 라는 문해력 떨어지는 아이들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문서의 이해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그것의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위를 우리가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고 그에 따라 잘 이해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느냐가 업무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문서 이해가 빠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업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문서의 종류와 그에 따른 문서 이해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문서는 여기 어디 협회에서 온 공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한하는 기한서입니다. 여기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전화 메모의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문서의 종류에 직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서의 종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크게 8가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설명서, 보도자료, 자기소개서, 비즈니스 레터 앤 메모, 공문서, 기획서, 기한서, 보고서 이런. 자, 그렇다면 각각의 문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문서. 공문서란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내의적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 공문서입니다. 정부기관이 일반 회사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하는 문서도 여기에 해당하죠. 공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회사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엄격한 규격과 양식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작성해야지 이것이 이 문서로서의 권위가 사는 것이에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결정한 사람, 결정권자, 결재권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공문서가. 자, 이처럼 간략하게 공문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럼 기획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문서가 바로 기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한서는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면서 흔히 사내의 공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기한을 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협조, 타 조직과 업무 협조를 구하거나 또는 타 조직에게 그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그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내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문서입니다. 개인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문서, 그래서 사내 공문서라고도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고서란 특정한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이것이 바로 보고서입니다. 그럼 보고서의 종류는 영업보고서, 결산보고서, 일일 업무보고서, 주간 업무보고서, 출장보고서, 회의보고서 등이 있는데, 영업보고서는 재무제표와 달리 영업상황을 문장 형식으로 기재해 보고하는 문서가 바로 영업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는 진행됐던 사안의 수익과 지출 결과를 최종 보고하는 문서가 바로 결산보고서입니다. 매일의 업무를 보고하는 문서를 우리는 일일 업무 보고서라고 하고, 한 주간 단위로 진행된 것은 주간 업무 보고서, 또 월간 업무 보고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연간 업무 보고서도 총 연간 보고서가 있을 수 있고요. 출장 보고서는 회사의 공적인 업무를 통해서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에 그 출장 간 상황에서 봤던 업무, 그 업무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가 바로 출장 보고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회의 보고서는 회의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하는 문서가 바로 회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서가 있겠는데, 대개 상품의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과 가치 또는 작동 방법이나 과정, 이것들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바로 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서의 종류에는 상품 소개서와 제품 설명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상품 소개서는 일반인이 친근하게 읽고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문서를 우리는 상품 소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특징을 잘 전달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란
제품의 특징과 활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문서인데 제품 구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 바로 이 제품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설명서와 제품 설명서는 설명서라고 하더라도 서로 내용이 다르죠.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보도자료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각종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 보내는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기소개서가 있겠어요.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 또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동기, 또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근무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인데 결국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를 뽑아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작성해 봐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레터 또는 이메일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사업상의 이유로 고객이나 단체에 편지를 쓰는 것인데 직장 업무나 개인 간의 연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비공식적 문서이거나 제안서나 보고서 등 공식 문서를 전달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레터 또는 이메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메모가 있겠는데 업무상 필요한 중요한 일이나 앞으로 체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내용을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서 전달하는 글을 얘기하는 건데 이 비즈니스 메모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화 메모, 회의 메모, 업무 메모가 될 수 있겠어요. 전화 메모는 업무 내용부터 개인적인 전화의 전달 사항 등을 간단히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메모. 그런데 지금 이 전화 메모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지금 휴대폰이 널리 보급돼서 거의 다 보급돼 있어서 휴대폰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 전화 메모는 전화로 사내 전화나 국내 전화를 하는 내용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휴대폰의 발달로 이것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 메모가 있을 수 있겠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상사나 동료에게 전달 사항이나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전달하는 메모를 우리는 회의 메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기록이나 참고 자료로 남기기 위해 작성한 메모로서 월말이나 또는 연말에 업무 상황을 파악하거나 업무 추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핵심적인 자료 역할을 증빙 자료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의 메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 메모가 있겠는데 개인이 추진하는 업무나 상대의 업무 추진 사항을 적은 메모가 바로 업무 메모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9가지의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보고서 마스터라는 윤영돈 이병주 저서의 보고서 마스터라는 책이에요. 자, 보고서를 잘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잘 쓰거나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가진 업무 지식과 동원 가능한 정보, 통찰력 있는 분석, 상하 동료 간의 의사소통, 추진력 등의 결정체가 바로 보고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 이번 활동에서 설명한 문서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시중에 여러 서적과 강의, 유튜브 등 관련 자료들이 다양한 종류의 문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경험에서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작성법에 대해서 평소에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하고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부는 보고서 작성 능력이 곧 업무 능력이라는 주제로 문서 작성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부는 실질적인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제안으로서 목차와 제목,
초고 작성하는 것과 윤문 즉 바꿔 쓰는 것, 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문서 작성을 끝마치는 것, 탈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부에는 보고서의 마무리로 발표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책의 부록으로 보고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부록인 보고서 마스터를 위한 28가지 프레임워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자료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봄으로써 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구성과 문서의 목적에 대해 이해를 더욱 키울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보고서 작성에 관한 북리뷰 윤영돈 이병주 저서의 보고서 마스터라는 책, 그리고 그 부록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여기 교보문고 보고서 마스터라는 서평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문서 이해에 관한 어떤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